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는 테이퍼링 우려 속에 드디어 사흘 만에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도 마디지수를 다시 반납하고 말았는데 전일 우리 장도 마디지수 2000이 반납됐었죠. 결국 2000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한 셈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매도 1000억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1980선대까지 왔다 올라가는 1990선대에 마치는 그런 날이 어제 빚어졌었는데 연기금 중심으로 방어가 개인과 더불어 들어왔었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죠. 심리적 지지선인 500선이 붕괴되면서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는데요. 실적 불확실성에 수급도 지금 부족한 상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500선이 깨졌는데 매수 권역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올랐으면 하실 겁니다. 문제 코스닥이 오늘 하루 만에 500선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바람이 현실로 이어질지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마디지수가 모두 깨졌던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어떻게 될지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다시 보죠. 네, 최일승 차장님은 관망세가 여전한 가운데 투심이 상당히 위축됐던 날이었다 평가 내려주셨고요. 정혜훈 팀장님은 거래대금이 부진했다 하셨는데 전일 거래대금이 3조를 겨우겨우 넘겼었습니다. 전형적인 관망장이었다 하셨고요. 김연아 연구원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됐고 원화 강세 탓에 IT와 더불어 자동차주의 부진이 특징이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둔 눈치 작전이 전개됐었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들 까지 팔면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했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오늘장 어떻게 될지 프리뷰 보시죠. 최승 차장님은 엔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주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긴 사되 매수 마인드를 분할로 갖고 하락 시에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상승 동력이 역시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이 그냥 연장되지 않을까 의견 남기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이제 1950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장중의 수급과 환율을 동시에 체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이 유일하게 코스닥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수급 악화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훈 대리님은 테이퍼링과 볼코를 승인됐죠. 이 우려가 동시에 있는 가운데 시장에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안상훈 대리님은 유일하게 연말 랠리를 그래도 기대하셨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그 단어가 화면상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직전 저점인 1970, 80선 정도 지지가 어렵다고 보시나 봐요. 195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의견 남기셨는데 코스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시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다시 우려감 때문에 반등 하루 만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이제 기간 수급 악화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1950선이라는 선이 이제 오늘장에서 기준으로 크게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1950에 대한 지지 여부 항상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선 국내 시장 보시면은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이랑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3조 원 초반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그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고 또 시장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수급 공개 상태에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는 우선 좀 12월 FOMC 회의 15일, 17일, 18일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랑 종목별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랑 환율 측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장중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0선 아래에서는 우선 투신이라든지 기관들의 대기 매수세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50선까지 박스권 하단을 좀 넓게 열어둔 상황은 이제 그 부분이 깨진다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FOMC 회의 이후에는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좀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2000선 하단에서 1950선 아래까지는 분할 매수 접근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 조정 이용해서 오히려 그동안 관심 있었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저는 반도체라든지 음식료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코스닥은 여기에서 오늘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추가 하락할 시에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또 다른 또 더욱더 뭐 소극적인 부분이라든지 차트상으로도 더 악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거나 이런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추가 매수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규 진입 쪽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대하시면서도 좀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거래소에 한해서 의견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일환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쿼드러플 미칭데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연말에 보통 배당 노리고 12월에는 2005년 이후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글쎄요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여러모로 부담이 극대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월에 한번 옵션 만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도 좀 어렵게 지나갔었죠. 11월의 흐름이 또 12월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 월 초부터 급락을 만들고 있고 만기주에는 좀 반등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11월에 만기 전후에서 한번 폭락이 나타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었고요. 12월 역시 뭐 이것이 반복이 된다. 급락하고 또 급등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기 때 이 방향이나 지수를 논하는 건 사실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계심 정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급 쪽만을 놓고 본다면 수급 쪽 아직 좋아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래소 쪽에 외국인 매도세 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월 초에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던 게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좀 줄었죠. 1,000억대로 줄었다. 이 점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 보면은 그 다음에 강세 다음에 좀 약세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매수세 반전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파생상품 만기일이니까 파생상품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선물 쪽의 매도 누적 계약수가 17,000계약이나 아직도 있다는 점,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 시장을 뭐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콜 옵션 매도 누적 금액이 많이 크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상방 쪽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량 옵션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해서 절대 수량들은 예전보다 크지는 않지만 악영향이 지금 반영 중에 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나 해외 변수가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전이 되는 그 상황이 나타났었죠. FRB 의장, 차기 의장의 청문회 코멘트 때문에요. 근데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정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아주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 이유를 크게 기대하기는 약간 좀 힘들겠다. 다만 이 예고된 악재보다는 악재 이후에 호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정도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파생상품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내일까지의 문제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온 뒤에 이제 무지개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만기 이후에는 좋아지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 또 뭐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원달 환율도 계속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FMC 회의까지가 부담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11월 같은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단지 부작용이 클수록 반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로 생각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단지 앞으로 좀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테이퍼링의 부담감을 어느 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본다면 중국 쪽을 또 한번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도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요인들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강세가 탄력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쪽이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위안화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가 이 동행성이 아주 큰데요. 산업도가 계속 밀접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원화가 강세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초강세 보인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쪽으로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외에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중국 쪽에 영향을 또 주는 요인들을 보면은 이 BDI 인덱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을 지금 아무도 논하고 있지 않죠.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단지 환경 요인 쪽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요인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해 증시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쪽도 한번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방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중국 증시를 감안했을 때는요. 특히나 위안화를 놓고 봤을 때는 어제 나온 그 지표들은 좀 안 좋지만 어떤 우리가 강세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쪽에 약화되는 모멘텀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는 작동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내년 1분기까지 한번 감안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원 강세하고 위안화 동조되는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 위안화의 강세를 보는 관점이 왜 원화 쪽의 강세를 안 좋은 점을 커버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본다면은 중국 시장의 그 체질 개선 가시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출 품목의 이제 세부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고가나 고기술 부품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국에 좋은 영향을 꼽는다라고 할 때 이 소비재 쪽 유통과 관련된 중국 관련 그 소비 관련주가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중화학 자본재 쪽, 그러니까 굵은 종목들 이쪽은 철강, 화학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사실 좀 순환 사이클로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결국 상품 시장의 강세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제조업 계절적인 성수기 3월 이후 결국 1분기 후반부 쪽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쪽으로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겠다. 결국 우리 시장 내부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요 만기 이후에 실적 시즌의 차별화가 또 한번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소외주가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환경 요인을 감안한다면 소비 관련주에 또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감안하고 이번 만기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 다시 보자 얘기하셨는데 전략 구체적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소 사자, 코스닥 버리자. 어떤 전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래소와 코스닥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쪽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60일 신고가하고 신저가를 놓고 보면은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도 신고가가 21개고 신저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결국 차별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코스닥만 안 좋고 거래소는 좋다 이렇게 볼 필요가 아니죠. 신저가가 나타나는 종목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기아차나 한국타이어, KT, LGU 플러스, 또 두산그룹주들 이런 종목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신고가는 아까 말씀드린 유통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타나는 이 양극화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이번 만기를 지나면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만기 이후 봐야 되는 이유는 4분기 실적 시즌의 주가 차별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극단적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이번 실적 시즌의 주가 차별화는 단순히 4분기뿐만이 아니라 2014년 그 업종
종목의 흐름, 내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은 종목보다는 압축하고 좀 선택하고 또 이 비체계적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이후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화두가 되겠군요.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전일 수급 특징주 면밀하게 분석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외국인 기관 나뉘어서 양시장 모두 살펴보고 얘기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은 하이닉스 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어제 37,000원까지 보내는데 1조를 아주 크게 했었고요. NC소프트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갖고 가고 있죠. 코덱스 200 ETF도 놓지 않았는데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지니까 바닥권에서 슬쩍 122평선에서 OCL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요. 하나금융지주도 매수 같이 했군요. 자,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졌던 것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일부에서 언급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기관이 전일 가장 많이 거래소에서 산 종목이 바로 바닥권에서 쌍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는 듯한 LG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지금 신저가에 머물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던 두산인프라코어였었고요. 그 밖에 KT 때문에 오히려 반사익도 조금 보는 듯한 느낌, 연말 배당 기대가 되는 통신주 가운데 SKT 샀고 인버스도 꾸준하게 매수 강도 좀 떨어뜨리는 듯했지만 다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주회사 SK도 SKT뿐만 아니라 같이 샀군요. 자, 이번엔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은 화면에는 없지만 어제 거의 IT 종목을 모두 팔았습니다. 파트론, 덕산 하이메탈, 세코닉스, 캠트로닉스 등등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서울반도체와 메디톡스였고요. CJ 오쇼핑, 그다음에 S맥, 안랩 등을 샀습니다. 기관은 그렇지만 외국인이 팔았던 세코닉스를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KH바텍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토지신탁과 뷰웍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RT캐스트를 샀었고요. 기관도 그렇지만 IT 종목 가운데 파트론이라든가 이녹스 등은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IT 쪽이 참 걱정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기관이 전일 LG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추가 분석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새롭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바닥권의 기관 대규모 순매수가 일단 유입이 됐는데요. 하방 경직성이 보유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주가는 2014년 PB 기준으로 0.9배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보유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분기별 영업수익 수치와 상관없이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도 최소한 어떤 하방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는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G 플랫폼 기반 후속작의 어떤 성공 여부가 주가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4분기에는 계절성에 따라서 가전이라든지 에어컨 부분에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G2를 비롯한 전략 제품 출시에 따른 휴대폰 부분의 실적이 당분간 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거대 자금 소요 없이 갤럭시 S2와 갤럭시 S3를 연이어서 히트시켰듯이 LG전자 또한 G 플랫폼에 기반한 후속작의 지속적 성공 여부가 주가 흐름을 좋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즉 디스플레이 패널과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 그리고 LG이노텍의 주요 부품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계사를 보유한 LG전자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빅2를 제외한 주요 세컨드 티어, 즉 화웨이라든지 레노바, GT, 소니, 모토로라 등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겠지만 LG전자의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을 감안할 때 세컨드 티어 업체 중에서 3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66,500원 언저리 눌림 목매수와 목표가 7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최근에 건설기계 회복세가 지속 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만 2년 만에 침체를 깨고 2013년 4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8월부터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하는 CKD 수출 역시 8분기 만에 플러스 전에 성공했고요. 10월부터는 증가율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유럽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벨기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엔진 사업부 흑자 전환과 밥캣의 IPO가 주목되고 있는데 밥캣의 주요 판매 대상인 미국, 유럽 중 침체를 보여왔던 유럽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밥캣의 실적 호조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G2 엔진이 2014년부터 밥캣에 본격 탑재되면서 엔진 사업부 흑자 전환과 함께 밥캣의 어떤 수익성 개선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두산 브라코어가 추진 중인 밥캣의 IPO가 2014년 하반기에 실제 성공하게 된다면은 재무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재개로 공작기계도 회복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는 국내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2014년에는 현대기아차 신차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고 IT는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IT 중심의 설비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동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1,000원 초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3,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12월 6일 제외하면 기관이 5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차량용 카메라의 본격 성장 진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매출액이 과거 6분기 연속 60억 원대에서 올해 3분기에 80억 원대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전후방 카메라 채택 증가 때문인데요. 월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률 개선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차량용 렌즈 매출액 증가는 465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고객인 현대모비스양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4년 1분기 젠텍스에도 조도 인식용 렌즈 공급 등 신규 고객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 해외 전장업체에 졸음 방지 안구 인식용 카메라 모듈 공급 예정으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렌즈 공급처 다변화로 안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삼성전기 및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렌즈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유일 업체가 세코닉스입니다. 2014년 상반기 중국 로컬 업체양 렌즈 공급 추진 중에 또한 있고요. LG 차세대 폰의 공급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로 모바일 렌즈 매출이 올해 대비 13.9% 성장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TV형 광학 필름 매출 본격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OLED TV에 내재되는 광학 필름은 올해부터 국내 제조업체에 독점 공급합니다. 13년 매출액 6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큰 폭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PER 7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신규 라인업인 피코 프로젝트 폰, 즉 저희가 이제 갤럭시 빔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세대 모델로 내년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현대 기아차양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신규 제품 출시도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접근에서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22,000원 중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급격하게 수급이 기관 중심으로 개선되는 3인방에 대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우리장 곧 개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양쪽 하나 축소 우려 때문에 사흘 만에 반락하고 말았는데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2000선을 외국인들 매도 속에 반납했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닥이 500선 종가상 붕괴시킨 전일이었었죠.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있지만 중소형주는 말할 것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반등하지 못하면 투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 장 출발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지금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은요. 멀리 동양증권 명동 지점 가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D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마디지수를 모두 잃어버렸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별로였습니다. 어떻게 개장했습니까? 예, 우선은 전체적인 증시는 연말 분위기 정말 안 나네요. 정말 오늘 날씨 좀 썰렁한데요. 눈이 좀 왔죠.
그것처럼 좀 연말 때도 지금 코스피 지수 6.5포인트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업종별로 보시면요, 지금 통신주도 최근에 뭐 낙폭이 컸었는데요. 개장 초에는 LG U+,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은 좀 강보합권 모습 보여주고 있고. KT는 예전에 그 배당금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뭐 인터넷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네이버 1.5% 좀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가장 최근에 연말 때 또 도객 청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뿐만이 아니라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은행 관련주도 또 기타 그런 금융 관련주는 상당히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양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금융, 한국금융지주,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32%대의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동안 낙폭이 커서 저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해운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0.17% 강보합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2.87%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플러스 1.94%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또 그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죠. 또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10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성차는 좀 강한 모습인데 부품주들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0.6%대에서 0.3%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좀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 지수 0.2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497.5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좀 큰 그런 부침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인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좀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컴투스, 웹젠, 또 게임비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3.68%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S에너지, SDN은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관련주죠.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서원인텍, KH바텍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약세 흐름권에 보이고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좀 반도체 관련주도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전행 한단, 크루셜텍, SFA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최근에 급등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채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시아 2.11% 상승하고 있고요. 베커스 2.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포럼,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크죠. 오늘도 그런 낙폭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웰크롬, KM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음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엠, KT뮤직, SM들도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0.23%대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인프라웨어, 이니텍은 1%대에서 플러스 0.4%대의 그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TV,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한번 봐볼까요? RF텍,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5%대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톱텍은 플러스 0.34%의 그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1980선대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은 여기서 반등을 못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지만 일단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 상태. 아직 앞에 O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니케이의 개장은요.
전일 사흘 만에 하락했었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네요. 0.6% 정도 내려서 15,500선 아주 초반 정도에서 개장을 했고요.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 9월 달에 이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악재가 됐었던 지표인데 10월 달 핵심 기계 수주가 나왔는데요. 전달 비 0.6%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9월 달에는 이 악재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10월 달의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기계 수주 일본 통해서 나온 것 전달해 드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나가볼까요? 최근에 한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달러원이 이틀째 연저점 경신했었지만 외환당국 구두 개입 나오면서 일단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더 밀립니까? 아니면 반등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5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1,050원 70전까지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5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계속해서 연 저점이 갱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에 따라서 달러는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5거래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연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비록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 중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인식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경우는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와 금과 같은 상품 시장의 강세를 보이고요. 채권 시장 역시 꾸준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는 등 타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의 유로 달러의 동향인데요. 유로 달러는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화상이 되겠고요. 최근 유럽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미 달러화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로달러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로달러 동향이 달러 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밤 8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고요.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의 상관계수를 측정을 해보면 최근 1년간 0.77 정도 수준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화의 추가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화의 추가 강세를 또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화는 런던이나 뉴욕 여객시장에서 여객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도에 의해서 강세가 부각되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여객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장중 1,051원 70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49원 60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일에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49원 10전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객 시장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미 이 거래일 연속으로 1,050원이 하향 돌파되었다고 보겠고요. 그것은 그만큼 서울시장에서의 1,050원 하향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여객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세력과 당국 사이에 1,050원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울시장에서는 당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어제의 경우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에 이르는 만큼 서울시장에서 1,050원 하향 돌파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여객 시장에서 먼저 1,050원을 안정적으로 하향 돌파한 후에 서울시장으로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050원 초반대 중심은 거래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여객과 외환당국의 충돌 속에 1,050원대가 지켜질지 여부가 관찰 대상이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 유로화 강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일단 돌발 종목 오늘 3종목 정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돌발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미 트위터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 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기관이 이 종목 좀 매수한 것으로 화면상에 보여졌었는데 경영권 분쟁 본격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자전거 업체죠. 알톤 스포츠입니다. GS 글로벌 쪽에서 한 5% 정도 투자한다 얘기도 들리고 유증 얘기도 들리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한국토지신탁, 알톤 스포츠 세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윤성 PB님. 예. 첫 번째 종목 네이버 가장 연말 때 가장 도객청청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트위터를 비롯한 SN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함께끔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SNS 종목들 미국에서 좀 올랐을 경우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컸었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또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더욱더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네이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10일 현지 시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SNS 포털 기반 등 그 온라인 기반 기술주들의 활약이 지금 돋보이고 있었죠. 트위터 같은 경우 최근에 공개한 마케팅 전략이 호황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은 넘어갔었습니다. 9% 넘게 그 전날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8% 오르면서 SNS주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 장중한 때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52.5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88% 동반 상승을 했고요. 중국판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불리는 시나와 런넌 같은 경우도 각각 6.75%, 3.14%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보통은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울기가 좀 높게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장중에서는 종종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이 거의 72만 8천 원까지 찍다가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장중에 등락폭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특히나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걸쳤을 때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97%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국내 1위 부동산 신탁 회사죠. 아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토지 신탁 사업과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등 그리고 또 리츠 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지금 경영권 분쟁 소식,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으면 주가는 아무래도 주식을 장내라든지 장외에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뜨겁게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최대 주주인 MK전자 최윤성 사장이 현재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칸사스 측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경우는 시장을 통해서 추가로 지분 확보도 나설 수 있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알짜 부동산 금융회사로 손꼽히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K전자 측에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시장을 통해서 지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MK전자 같은 경우 자회사인 MK인베스트먼트와 그다음에 MKI가 업무 집행으로 있죠. 리딩밸류 2호를 통해서 지난달 한국토지신탁 지분을 34.7% 이때 평균 단가가 950억 그 금액이 950억인데요. 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를 지금 취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칸사스 소셜미디어 구글 컨소시엄 측이 지금 현재 경영진이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의 31.4%를 취득할 경우는 이제 최대의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총 36%를 확보해서 NK전자 측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대 안팎의 지분을 놓고 양측에서는 지금 경영권 분쟁을 지금 벌릴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한국토지신탁
쪽에 그 경영권을 가진 아이스톱 측에서는 지금 최대 주주 자격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지금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이런 요구가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는 지금 이제 MK 측에서 지금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 칸사스 자산운용하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 예전에는 부부 경우도 있었고요. 전야체의 3자도 있었고요. 아니면 경쟁사에서 서로 이제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 아까 시가때까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17%까지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가 지금 유상증자에 지금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에 지금 우선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알톤 스포츠와 지금 GS 글로벌은 전략적 제휴를 지금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톤 스포츠와 지금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요. 지금 알톤 스포츠의 유상증자에 지금 참여해서 지분의 5%를 인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 및 생산을 전담하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알톤 스포츠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좀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용 자금이 지금 25억 5,828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주 55만 760주에 대해서 GS 글로벌에다가 지금 제3자 배정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발행가액은 지금 4,645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출 쪽에서 그런 GS 글로벌과의 전략적 제휴는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11%대의 강세 흐름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가의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을 주가를 가다가 저가 때는 3,900원까지 좀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기간 내에 5,270원까지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은 출회될 수 있다라고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메꿔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지지선은 받쳐줄 것을 보고 있고요. 그 갭의 가격대는 지금 한 5,000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선을 밀리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견조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세 종목 네이버, 한국토지신탁, 알톤 스포츠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한 분 더 모셔봤습니다. 오늘 한맥투자증권의 고광식 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때문에 많이 밀리죠, 밖에. 예, 오늘 좀 아침에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특징주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이화산업이요, 토지 매각했다는 소식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3호도 어제 모기업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유증 소식 때문에 점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점 상한가 행진입니다. 두산건설도 재무구조 개선 4천억대 개선 소식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사흘 연속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특허 얘기 들리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도 오늘 그 흐름에 합류를 한 듯 보입니다. 오르비텍도 1,000억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까지 반등 흐름이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화산업 3호 두산건설 먼저 묶어서 살펴볼까요? 예, 일단 3호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3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일부 호재가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지수가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한 1,000억 정도인데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채권단하고 모 기업에서 일단 전부 다 받아가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00억 정도의 유동성 확보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초가부터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오늘 상한가 진입한 3,135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한 30만 주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이화 산업입니다. 역시 최근 그 당산동에 있는 부동산 한 45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처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한가 진입 19,66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뭐 대량으로 좀 터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일단 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새롭게 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한번 출렁거릴 때 한 10% 내외 정도에서의 좀 새롭게 진입하시는 이런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3호라든가 이런 좀 섹터 이런 좀 중소형주는 일단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점검을 해볼 종목은 두산건설입니다. 최근에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글로벌 해외 그 예택 증서 한 4억 달러 규모 일단 성공을 했고요. 네. 두산건설도 그 증자라든가 자금 수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 4천억 정도 이 전환 상한 우선주 발행 일단 결정이 됐고요. 따라서 주가 흐름도 그동안 뭐 워낙 좀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강한 그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도 수반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한 5% 내외 정도 상승한 2,08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자금 수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이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일부 정부 정책이 후속적으로 계속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체크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내추럴 엔터테인인데요. 최근에 뭐 특허에 대한 이런 좀 독점적 지위를 일단 확보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비교적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워낙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한 3% 내외 정도 상승한 86,600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인구, 특히 그 여성 그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성 호르몬 특허와 관련돼서는 한 20년 동안 배타적 이 권리를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향후 성장성은 좀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상당 기간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잠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특히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반면에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일부 소폭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오르비텍이 좀 해당이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 어제부터 좀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항공기 부품 관련 부품은 뭐 대규모로 이렇게 좀 납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도 한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스트와 한 1,029억 정도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8,000주 정도 가량이 일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좀 오늘 갭 상승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뭐 진입은 새롭게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눌림목을 준다든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나올 때 한 10% 정도 내외 좀 새롭게 진입도 유효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한가 오전 중에 일찍 이렇게 좀 세게 들어간다면 보유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오후에 뭐 물량이 쏟아진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일부 좀 줄여는 수익을 좀 챙기는 이런 좀 병행된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비텍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SK하이닉스 얘기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4만 원 가려는지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LG전자가 전일 거래소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매수 1위 종목이었는데 오늘 61선까지 닿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해외에서 아까 얘기 좀 나왔었는데 GDR 발행 완료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 오늘 반등 주는데요. 전일 LG전자 다음으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이 두산인프라코어였다는 점도 버뜩 생각이 나는군요. 자, 네 번째 종목인가요? KT는 오늘 또 밀립니다. SKT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흐름. 그나마 LG유플러스는 같은 신저가라도 반등이 나오는데 KT는 3만 원이 드디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진해운홀딩스가요. 채권단 쪽에서 한진해운 최회장 담보로 해서 공동대출,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론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 3% 정도 갭으로 밀리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얘기로 또 시작을 좀 해봐야겠네요. 4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우선은 뭐 SK하이닉스 4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는 우선 내년 3분기까지 이러한 그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츰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4만 원대 중반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받쳐준다고 하면 한번 좀 또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오늘까지 올랐던 부분이 이제 5일선 지지선보다도 상당히 갭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4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화재 영향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는 했지만 시장 전망치가 7,37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대폭 상회하는 지금 8,660억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더욱더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또 수급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뭐 11월 말부터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러브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12월 5일 날 외에는 모두 지금 순매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상향 요인으로는요. 먼저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가 스마트폰 탑재 용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여기다 덧붙여서 PC 디램에 대한 수급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램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재 부분은 지금 신규 라인 증설이 없고 또 일부 보완 투자에만 주력을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수익성은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지금 될 전망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3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지만 항상 그 37,000원대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 22일 날도 37,400원은 지금 한번 밀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한 번쯤은 작년에 고점에 샀던 매물대는 언제든지 추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매물대를 외국인들 등의 그런 꾸준한 장기 매수 측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가 지금 더욱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실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뭐 4분기에도 실적 둔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사흘째 지금 오름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같은 부분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호조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휴대폰은 마케팅 비용 등에서 G2 글로벌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쳐서 지금 4분기에는 소폭 적자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자 부분에서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내년 2분기부터는 전사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인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9,000주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오로지 이제 그 저가 매수 측면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실 종목은 뭐 두산그룹주들 최근에 뭐 그룹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 인해서 오랜만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7%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GDR 발행 완료에
따라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뭐 GDR 할 것이다라고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순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구나라고 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증권이라고 하죠. GDR 발행을 지금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줬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지금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4억 달러 규모의 지금 발행을 했었고요. 3분기 말에는 지금 GDR 발행으로 인해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이 5조 5천억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좀 감소를 하고 또한 현재 연간 3천억 규모의 이자 비용이 200억 원으로 좀 줄이게 됩니다. 이로써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데 이것이 15%대로 이제 시석이 되는데요. 11월 이후 주가가 25%는 지금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R 발행 문제가 주가 부분에 반영돼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고 또한 저가 매수세 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인프라코는 하락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3만 원대에 또 보유하신 분도 덜어 계시던데요. 현재가 11,750원.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안정화가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하면 상승 모멘텀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GDR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두산건설의 그런 모멘텀, 제니스 등의 그 분양 이슈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두산건설뿐만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 전반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때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연말 때 가장 핫한 종목들이 보통은 배당주고 또 배당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통신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네 번째 보실 종목은 이제 KT인데요. KT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우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배당금 축소와 특히나 최고 경영자 부재 등 겨박제가 껴지면서 연일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최근에 경영 변화에 따라서 재무 실적 부진 또 기존 배당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이 2,000원으로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공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9거래일째 지금 주가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 부재와 또 공모 논란도 지금 약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CEO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관계 중인 정성복 KT 부회장이 지금 후보로 나섰는 등 응모작용 논란 시비도 또 불거지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기업의 본연적인 부분보다도 그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한번 저가되는 분할 매수로 좀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KT 우선은 외부적인 악재로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 또 외부적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거품이 꼈었을 때는 고가 매도에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에 임하실 때는 좀 분할 매수로 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단인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의 보유 지분과 집을 담보로 한 신디케이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하락세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지금 각각 600억 원, 사는이 1,200원 정도의 지원해서 공동대출 형태로 지금 3천억 원 진원을 방안을 받는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최은영 회장 등의 자택 등을 담보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만큼 좀 힘들구나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이슈는 상당히 좀 주가 투자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해운홀딩스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벽상건설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아키트 컨소시엄하고 M&A 분계약 체결하면서 상한가가 썼는데 당국 감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가 신규 게임을 통해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에 오늘 5%나 넘는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컴즈도 T스토어 인수 모멘텀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 계속 윗꼬리를 다는 것이 좀 심상치 않다 했었지만 오늘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원전 비중을
비중을 결코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2035년까지 29% 때문에 원전 테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오래간만에요. 정말 오래간만에 현대차, 기아차 동반 반등이 나옵니다. 오히려 모비스는 좀 조용하고 1%대 나란히 반등. 현대차 기준으로는 전일까지 반등을 거의 못했다라고 본다면 10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일단 그 컴투스를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신규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그 게임 업체 인수에 따른 좀 재무구조라든가 좀 원가 절감하는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기술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교적 좀 완만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300원 상승한 23,650원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은 한 23만 5천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관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나오는 반면에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새롭게 진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한 10% 내외 정도에서의 뭐 좀 새롭게 진입을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121선 이 선과의 연결되는 부분은 일부 좀 매물이 쌓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직전까지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이 27,000원대는 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 SK컴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일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그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일단 SK 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T스토어를 좀 인수하는 그런 소식이 시장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폭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일부 좀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재차 좀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지금 눈에 띄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런 좀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2035년도까지 6개에서 8기를 아마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26% 정도, 26.4%의 비중이 한 29%까지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시민단체라든가 환경 쪽에서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전력 수급 문제를 감안해 봤을 때 장기적 플랜에서는 좀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한전기술이라든가 BHI, 성광밴드 이런 부분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은 좀 비교적 양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00원 상승한 59,3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관련 전체적으로 섹터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엔저 103엔대에 대한 부담이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주들은 중국 증시, 중국의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그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추가 반등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가격대라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역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백상건설은 역시 그 최근에 M&A 체결 소식 600억 정도가 일단 선납 받았습니다만은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은 좀 지켜봐라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테이퍼링 경기감 속에 코스피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80선대는 일단 벗어나 전일 종가에서 큰 변동은 없는 분위기인데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연말 랠리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예,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연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다. 네, 내년 자동차도 괜찮다. 내년 1월까지도 좋다. 그 섹터에 대해서는 IT하고 자동차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는 그 엔저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돼 있던 부분이 역시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엔저 현상은 내년 1월 달에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그 양적 완화 조치라든가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일부 그 작용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신차 효과라든가 최근에 수익성을 감안해 봤을 때 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좀 과도하게 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정 시마다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역시 IT 섹터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일부 LG 디스플레이 좀 애플 향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갖춘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 시마다 좀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멀리 명동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정윤성 PB님의 조언도 들어보겠는데요. 무엇보다 코스닥에 대한 조언도 좀 추가로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코스닥 지수 장기적으로 보면 긴 박스권 흐름 내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한 528 정도, 또 하단선 같은 경우는 이제 400, 한 80 정도 선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99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하단선 내외에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특히나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개별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구광식 부장님 그리고 정윤성 PB님과 함께했는데 구광식 부장님은 하맥투자증권에 계시고 멀리 명동에 계셨던 동양증권의 정윤성 PB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 속에 코스피가 2,000을 하루 만에 내주고 오늘 1980선대까지 아침에 허용하더니만 지금 플러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요. 자,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코앞에 두고 선물시장 필요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D-하루. 드디어 오늘 만기 결제지수 오픈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결제지수요? 네.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상당히 재미난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롤오버는 거의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기관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자금들의 플로우가 시장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7만 7천 계약 정도 롤오버는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반등치가 위쪽으로 빨리 뽑힐 거다 보지 마시고 초단타를 때리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짧게 매도 스위칭할 수 있는 위치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및 만기를 앞둔 눈치 관망세가 출발되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역시 거래 대금이 한산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들만이 매도 포지션 우위,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 우위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 쪽에서 이렇게 만기가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옵션 쪽이 좀 더 거래가 활발해져야 되는데 역시 콜옵션 쪽의 추이나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콜옵션 대비해서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한 3배수 정도 비싸게 더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풋옵션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신규 진입 부분은 아직 아니라는 부분이겠죠. 충분히 내일 관을 짜고 들어가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서 다시는 거래 못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현재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쪽 윗장을 놓고 봤을 때 베이시스 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계속 이 얘기는 강조를 좀 했죠. 뭐냐 하면 백워데이션 상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비차익 쪽에서 들어올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약화된 이후에
추가적인 백워 상태를 깊은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서 중요 자리, 이번에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베이시스 값이 바뀐 위치점에 도달하자마자 비차익 쪽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쪽으로 매도분을 축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력은 역시 프로그램 부분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한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인위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쇼커버링 자금도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혜린 아나운서가 만기 결제 지수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차트를 통해서 좀 살짝 하나만 맛보기를 보면 요렇게 아마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요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금 이 262.50을 붙여서 잡을 이 부분에 대해서 콜옵션이냐 풋옵션의 결제이냐라고 나오는데요. 요번 반등치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호등의 모양을 놓고 봤을 때 또 시장에서 많이 여론몰이 하는 게 257대, 그리고 상단으로 열면 260, 여기 3대 정도로 지금 이 박스를 잡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선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알려져 있는 결제를 해줄 것이냐라는 궁금증이거든요. 시장에서의 결제 지수는 신호등의 하단 밴드, 이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저는 일단 열어는 두지만 이번 만기 결제 지수가 도출이 된 상태에서 저는 262.대 뒷자리 XX는 잡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도 좀 수익을 좀 크게 내야 돼서 이번 12월에 워낙 좀 수익을 지금 많이 짱짱하게 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연말 마무리를 제대로 돼야 훈훈하게 마무리 질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 262.땡땡으로 50은 좀 넘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자리보다 이 두 자리가 지금 시장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 두 자리가 노출돼 있으면 저는 여기서부터 1P1P가 위로 터지면 264대로 터질 거고요. 밑으로 터지면 256대가 터질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는 262.땡땡이 만기 도출된 값이 그대로 그냥 끝날 것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폭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흔들어 대다가 만기 마지막 결제 지수 때 이렇게 들어와서 마무리되는, 그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특징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만 잘 따라해라. 결국은 뭐냐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어려운 포지션이 잡힐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맞다면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템포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마무리 쪽으로 이제 금일 황금 라인 쪽으로 잡으면요. 원고 쓰기 당시보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와서 이게 1.20대 부분이었는데요. 요걸 좀 수정치를 설정해서 좀 잡아드릴게요. 요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62.05 자리로 수정을 해서 좀 잡아드리니까요. 요 부분이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매수 포지션 계속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롤오버가 거의 다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오늘 여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매수가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 결제 지수 262.50은 최소한 넘을 것이다. 262점 중후반대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해서 2000선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5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050원대에서 그냥 조용히 등락하고 있네요. 오늘 만기,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마디 지수는 챙겨놓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